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 이솝의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이솝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견문이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이솝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 허풍선이 오중 경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계속 그가 남자답지 못하다며 책망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그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고 다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로도스에 갔을 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멋진 높이뛰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그러면서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온다면 얼마든지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다. 만약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증인 따위는 필요도 없네. 여기가 로도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떻겠나. 장님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를 알아맞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장님에게 늑대 새끼 한 마리를 건네주었다. 장님은 그것을 열심히 만져보았으나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장님이 말했다. 이것이 늑대나 여우나 그런 족속의 어린 새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녀석을 양떼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장수와 표백공. 어엿한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어떤 숫장수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집 근처에 표백공이 이사를 와서 가게를 차리는 것을 지켜보고는 표백공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는 두 사람의 가게가 가까우니 함께 살면 경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표백공은 이렇게 대답했다. 에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 깨끗이 만들어 놓으면 당신이 새카맣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말입니다. 곰과 여우. 곰이 여우를 보고 자기는 인간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인간의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우가 쏘아붙였다. 차라리 죽은 사람을 토막내는 편이 산 사람을 토막내는 것보다 나을걸? 농부와 늑대. 어떤 농부가 한 무리의 황소들의 멍에를 벗겨 물통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던 굶주린 늑대가 그곳을 지나가다 맛있는 황소를 보고 입맛을 다시며 벗겨놓은 황소 멍에의 안쪽 가죽을 핥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멍에 속으로 머리를 디민 늑대는 그만 그곳에 목이 끼고 말았다. 멍에에서 목을 빼낼 수 없게 되어버린 늑대는 멍에를 질질 끌고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물통이 있는 곳에서 돌아온 농부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못된 늑대 새끼 같으니라고. 네가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집어치우고 그렇게 밭에서 일이 난다면 오죽 좋겠니? 이웃 개구리. 두 마리의 개구리가 이웃에 살고 있었다. 한 마리는 마차가 다니는 길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깊은 연못에 살고 있었으며 다른 한 마리는 길 위에 있는 물 웅덩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연못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는 웅덩이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자기가 있는 연못 근처로 옮겨와서 함께 살자고 권했다. 이곳으로 오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말했다. 그러나 길 위에 사는 개구리는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항상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고장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너무 힘에 벅차단 말이야. 하고 그 개구리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는 마차의 수레바퀴에 깔려 그 개구리는 횡사하고 말았다. 개구리 의사와 여우. 어느 날 연못 속의 개구리가 모든 동물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의사인데 모든 병의 치료법을 환히 다 알고 있다. 이 소리를 들은 여우가 마주 소리쳤다. 자신이 쩔뚝거리는 것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친단 말이야? 황소와 굴대. 몇 마리의 황소가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수레바퀴의 굴대가 요란스럽게 삐걱거리자 황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 이봐 친구,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우린데 왜 자네가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내는 거지? 홍방울새와 박쥐. 열어놓은 창문에 걸린 새장 속에서 한 마리의 홍방울새가 밤새껏 노래를 불렀다. 먼 곳에서 그 노랫소리를 들은 박쥐가 그곳까지 날아와서 홍방울새에게 낮 동안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밤에만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방울새는 이렇게 말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낮 동안에 노래하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도 좀 현명해진 셈이죠. 박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더니 조심하는 것이 너무 늦었군요. 그것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친구야. 붙잡히기 전에 진작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북풍과 태양. 북풍과 태양이 서로의 힘이 세다고 다투다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다. 먼저 북풍이 세찬 바람을 몰고 왔다. 하지만 나그네는 옷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대자 추위에 못 견딘 나그네는 여분의 옷까지 모두 입었다. 크게 낙담한 북풍은 태양에게 기회를 넘겨주었다. 태양이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여분의 옷을 벗었다. 태양이 다시 뜨거운 열기를 내뿜자 더위를 견디지 못한 나그네는 근처 강으로 달려가 나머지 옷을 모두 벗고 목욕을 했다. 농부와 독수리. 그물에 걸린 독수리를 발견한 농부는 그 독수리의 아름다움에 감격해서 그물을 벗겨 다시 들판으로 날아가게 해주었다. 그 독수리는 자신을 풀어준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독수리는 그 농부가 금세 허물어질 위험이 있는 담벼락 밑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독수리는 그에게로 재빨리 날아가서 농부의 머릿수건을 낚아챘다. 그러자 농부는 머릿수건을 되찾기 위해 벌떡 일어나서 독수리의 뒤를 좇기 시작했고 독수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 머릿수건을 떨어뜨려 놓았다. 농부는 땅에 떨어진 머릿수건을 주워 자기가 앉아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농부는 자신이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했다. 그제서야 농부는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것을 깨닫고는 몹시 고마워했다. 농부와 자식들. 죽음의 병상에 누운 한 농부는 자식들에게 얼마간이라도 농사짓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식들을 모두 방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포도밭 속에 숨겨놓은 것을 찾아보아라. 그럼 모든 걸 찾을 수 있을 게다. 아버지가 포도밭에다 보물을 파묻어 놓았다고 지레짐작한 자식들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포도밭을 온통 깊이 파헤쳤다. 그러나 보물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더 잘 가꾸어진 포도밭에서는 예년보다 몇 배가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
농부와 나무. 옛날에 어떤 농부의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참새들과 시끄러운 매미들의 보금자리 구실을 할 뿐이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농부는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에게로 가 도끼질을 했다. 그러자 매미들과 참새들은 그들의 안식처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농부에게 애원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나무에서 지저귀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농부를 즐겁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는 그런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를 휘둘렀다. 그러나 도끼가 나무의 속이 빈 부분을 쳤을 때 농부는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되었다. 꿀맛을 본 농부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땅바닥에 내던졌고 그 순간부터 마치 그 나무가 신성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주 모시듯이 다루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들들. 어떤 농부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를 자주 해서 농부는 아들들을 꾸짖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의 말도 그들의 행동을 바꿔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고 자식들에게 나뭇가지를 한 묶음 가져오라고 했다.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농부는 나무단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들을 꺾어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아무리 안간 힘을 써보아도 그들은 그 묶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번에는 나무단의 묶음을 풀고 한 개씩 각자에게 나누어 준 뒤 다시 꺾어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모두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꺾을 수가 있었다. 그것 봐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너희들이 함께 똘똘 뭉친다면 어떤 적도 감히 너희들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지면 쉽사리 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늙은 여인과 의사.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노파가 왕진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노파의 집에 찾아가서 매번 노파의 눈에 연고를 발라 치료했다. 연고를 바르느라 노파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의사는 몰래 그녀의 가구를 하나씩 훔쳐갔다. 의사가 노파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집으로 옮겼을 무렵 눈의 치료가 끝이 나자 의사는 약속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파는 치료비를 지불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의사는 그녀를 판사 앞으로 끌고 갔다. 그때 노파는 의사가 그녀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경우에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의사가 치료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신의 시력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고 노파는 말을 계속했다. 그 전에는 나는 집에 있는 가구들을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과부와 하녀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한 과부가 여러 명의 젊은 하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매일 새벽 닭이 울면 하녀들을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하녀들은 매일 고된 일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서 하녀들은 그 집에 있는 수탉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 자신들이 이처럼 고되게 일을 하는 것이 해도 뜨기 전에 주인 마님을 깨우는 얄미운 수탉 때문으로 생각되어서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수탉을 죽이고 났을 때 하녀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을 발견했다. 주인 마님은 시간을 알려주던 수탉이 없어지자 깜깜한 새벽부터 하녀들을 모두 두들겨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송아지와 황소. 밭에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황소를 보고 암송아지는 황소가 겪고 있는 고역에 대해서 동정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그때 마침 엄숙한 종교 행렬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황소는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암송아지를 붙잡아서 종교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도살할 준비를 했다. 그 광경을 보자 황소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아지야, 이것이 지금까지 네가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논 이유란다. 너는 제물로 바쳐지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
겁쟁이 사냥꾼과 나무꾼. 한 사냥꾼이 사자의 발자국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사냥꾼은 나무꾼에게 혹시 사자의 발자국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덧붙여 혹시 사자의 소굴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럴 것 없이 내가 바로 사자가 있는 곳을 보여드리겠소. 하고 나무꾼이 대답했다. 사냥꾼은 공포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봐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다만 사자의 발자국뿐이지 진짜 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나무와 가시나무.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전나무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는 아름답고 호리호리하니 날씬하고 키가 훌쩍 크다고. 나는 군함과 상선의 갑판을 만드는 데 쓰여질 정도니까 자네 같은 친구가 감히 어떻게 나하고 비교하려 든단 말인가? 가시나무가 이렇게 반격을 했다. 자네를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도끼와 톱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자네도 아마 가시나무의 삶을 더 선호할 텐데. 암사슴과 동굴 속의 사자.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암사슴이 도망치다가 우연히 동굴 입구에 당도했다. 사슴은 모르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 동굴 속에는 사자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사슴은 그런 줄도 모르고 옳다구나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으나 당장 사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사자가 덮치자 사슴은 이렇게 탄식했다. 아, 정말 재수가 나쁘구나. 사냥꾼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이 가장 흉악한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게 되다니. 새끼 염소와 피리를 부는 늑대. 염소 떼에 맨 꽁무니를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던 새끼 염소가 늑대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새끼 염소는 늑대에게 말했다. 늑대 아저씨, 제가 당신의 밥이 될 운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명예 없는 죽음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피리를 좀 불어주세요. 춤이라도 한번 추다가 줄게요. 늑대가 피리를 불고 새끼 염소가 춤을 추는 사이에 몇 마리의 사냥개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늑대를 쫓아버렸다. 늑대는 새끼 염소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다. 에휴, 학살자라면 학살자답게 너를 냉큼 잡아먹을 일이지. 격이 안 먹게 내가 피리는 왜 불었담? 노새. 보리를 먹고 살이 통통하게 찐 노새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방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이었단 말이야. 나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꼭 닮았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노새는 어쩔 수 없이 경주를 하게 되었다. 경주의 종반이 되어 지칠 대로 지친 노새는 갑자기 자기의 아버지가 사실은 당나귀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